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이 전 세계 157개국 중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과 60세까지의 성인 생존율, 학업 예상 기간과 학업 성취도 등이 기준이 되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려 84% 수준의 생산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생산성 수치보다 행복함을 느끼는 지수가 훨씬 높아지길,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2018년 10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흔히 이런 가정을 정상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만 있거나 엄마만 있는 이혼 가정은 비정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죠. 비정상은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양육의 무게를 미루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도 요즘 많다고 하네요.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분노템입니다. 네. 제 결기 어린 이 목소리의 느낌적인 느낌을 들으셨습니까? 오프닝 할 때. 들었습니다. 네. 분노하시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함께 분노하시지 않을 아마 청취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이 내용이 사실 몇 주 전에도 보도를 통해 나왔어요. 도대체 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거예요? 지난 통계에 따르면은요, 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네.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아버지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글쎄요, 거의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31.7%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낸 아빠가요? 그렇죠. 거의 60% 이상, 70%에 육박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뿐만이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비양육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요. 최근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0년 동안 거의 22번의 양육비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내라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한 아버지가 이유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 매년 수차례 수상스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도 아니고 본인이 개최를 합니다. 굉장히 네. 럭셔리한 삶을 살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제작진이 찾아갔더니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작진이 친자 확인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제서야 왜 방송국이 내 일에 끼어드느냐라고 화를 낸 사례도 있었고, 사실은 대부분은 위장 전입을 해요. 자기를 못 찾게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서 네. 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잠적해서 아예 엄마가 본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도할 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이 양육비 문제를 생생경제에 다뤄? 이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양육비가 결국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가정에게는 굉장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준다는 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네. 아이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이의 생존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네. 아이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지금 거의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네. 이
이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 네. 예를 들면 양육을 하는 사람, 엄마라고 예를 들면 그 엄마는 이러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본인이 원래 하는 일에 더해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추가적인 근로를 더 해야 돼요. 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네. 겁니다. 아, 이렇게 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아이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보통 양육비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하고 너무 감정적 앙금이 쌓여서 양육비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다. 저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원래 있었던 감정보다도 훨씬 더 감정의 골이 그렇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대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양육비를 이혼을 하고 나면 내가 전 부인에게 혹은 전 남편에게 줘야 되는 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하. 내 아이를 키워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저 예전 배우자에게 줘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주기 싫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던 실제 사례 중에는 양육비를 남편이 주는데 양육비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전처가 아이와 함께 사는데 내가 준 양육비로 전처가 쓰는 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것들을 사는데 너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아. 그럼 그 돈은 내가 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이제 주로 소송을 하는 우리 변호사님들 보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의 바닥까지 보고 그럼요. 감정의 끝장을 보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참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치사하네요. 치사하고 나쁘고요. 그렇죠? 이혼 소송할 때 보면 치사한 거 정말 많은데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 캐릭터 매트를 꼭 가져가야겠다고 주장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양육은 엄마가 합니다. 아빠는 아이를 안 데려가요. 근데 그 매트는 본인에게 소중하다며 꼭 캐릭터 매트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사례들이 많죠. 아, 그러면 양육비 지급에 어떤 기준이나 계산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201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또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합산 소득이 0원인 가장 낮은 소득에서 아이가 0살에서 2세 가장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네. 53만 2천 원이 가장 적은 돈이고요.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아이가 만 18세까지는 가장 나이가 많은 구간을 봤을 때에는 네. 266만 4천 원까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가장 소득이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 아이가 가장 어릴 때와 이제 18세 그렇죠. 성인이 됐을 네. 때 이 기준을 갖고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양육비 안주는 이제 대부분이 아빠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보통 양육을 아이들이 하니까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예요. 네. 이 사이트의 활동으로 이제 최근에 이러한 양육비를 안 주는 소위 아빠들, 뭐 엄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네. 양육비의 미지급을 문제로 이제 엄마들이 고통을 받으면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법원 판결문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을 한 후에 아버지의 실명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추후에 지급을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네. 하면 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사이트를 때문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생활 침해고 신상 공개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육비의 지급을 통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추심이나 감치명령 같은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이트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에 따른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 단서 조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제 그 사건,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여성 사이 아이 낳고 나몰라라 하는 그 코피노 아빠들. 네. 우리의 그 아주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때 코피노 아빠들 신상 고발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이름이 코피노 파더라는 곳인데 이 코피노 파더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 이번에 이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에 홍보를 맡고 있어요. 도움을 줬군요. 예,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엄마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가 이 코피노 파더를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이 코피노 파더의 사이트의 얘기를 따르면 60명 정도의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중에 40명이 합의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압박의 효과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2013년 통계지만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이 83%입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이게 지금 그냥 개인적인 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고요. 그럼요. 이걸 경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양육비가 최소한의 도리고 그 돈으로 가정 경제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르는 사람은 양육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우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차압은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재산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닉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차압이 어려운 것인데 외국은 단순히 차압뿐만이 아니라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강한 제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하게 할 수 있는 처벌이 감치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가두는 것 같은 건데 그 감치 명령의 실효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감치를 해야 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랑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르면 사실상 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감치 명령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그럼 쉽게 말하면 3개월만 도망 다니면 그러면 다시 엄마 입장에서는 다시 감치 명령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왜냐하면 사실은 여권 무효화나 출국금지도 한번 고려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면 그것이 더욱더 실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기본이고요. 양육비는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리고 아이들의 생존권이 양육비고요.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수 있고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조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청원도 있었다던데요? 맞습니다. 국민청원도 있었는데 국민청원의 내용은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선의 지급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즉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권한을 더 주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공약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양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생존권, 교육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는 이혼이 예전보다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대지급 제도보다 우선해서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것들을 취소하는 것들이 방안이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그러한 국가들처럼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추후에 청구하는 방안들이 결국에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말한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83%가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경제에 딱 맞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육비 문제나 이런 걸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팁이 있습니까? 혹시 변호사님 주실? 사실은 양육비는 양부모의 소득의 합산 기준을 근거로 하는 네.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법제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받아오는 것들의 양육 이행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합의를 할 때 이혼은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만 18세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포함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그 대학원 진학금의 일부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혼할 때 이런 것은 합의가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 즉 부모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공증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인데. 아니 그런데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법원 판결문인데도 지금 겨우 31.7%밖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네. 다른 정말 악독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새로 결혼한 새 부인에게는 외제차 사주고 새로 신용카드 지급해주고 하면서 아이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고작 한 달에 4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국민청원도 하는 것이고 법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라는 논의들이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던데 이걸 그냥 민사로 이렇게 끝낼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진짜 강력한 무언가의 처벌 제도를 만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형사처벌 같은 것들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의 생존권 결국은 아동학대인 것이고 그 돈 아빠에게 있어서 그 돈 한 40만 원의 그 가치보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인 부모 입장에서의 네. 그 40만 원이 훨씬 큰 돈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마음처럼 헤어졌을 때에도 전 남편과의 관계는 끝나지만 아이와의 그렇죠.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무는 계속해서 저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꼭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또 우리가 아빠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양육자들 중에 양육비 안 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눴습니다. 최단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랑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생생 인터뷰에서 저를 아주 화나게 했었던 주제입니다. 이혼을 하고 악의적으로 이것을 주지 않은 비양육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서로의 감정은 좋지 않아도 이 피해가 정말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육비, 2번 통신비입니다. 네,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9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인데요. 아무튼 정말 해야 할 도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양육비, 2번 통신비.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관련된 의견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정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결혼 시즌입니다. 마음이 네, 그러네요. 아니 왜 결혼 안 하세요? 최근에 네.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4년 만에 소비자 역량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소비자 권리 주장 역량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구나. 네, 책임감을 느끼면서 할 수가 없다. 너무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군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통일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지금 통일은 어쩌면 될지도 모르는 꿈을 좀 현실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좀 그걸로 지금 살짝 바꾸신 거예요?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이 와중에 무슨 결혼이냐 했는데 네. 이제 소비자. 네, 소비자. 그래요. 우리 권정 기자 시집 보내려면 이 코너를 더 자주 갖고 소비자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 높이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 가져왔다면서요. 네. 결혼이랑 좀 관련이 있는 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화환하면은 주로 낭비다, 과시용이다라는 시선과 논란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컸던 측면도 있었는데 네네. 이 제보해주신 분은 이제 화환 재활용 문제로 이제 저희에게 불만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이었어요. 소비자의 말부터 좀 들어보시죠. 유통 사이트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외주 중고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였는데 완전 생화는 다 상한 상태로 왔고 너무 민망해서 돈은 27만 원이나 주고 했는데 심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한국소비자보험에. 그랬더니 생화는 환불 규정도 없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환을 받았는데 네. 생환대 대부분 시들어 있었다. 네. 27만 원이나 하는 화환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사진을 네. 받아서 봤는데요. 정말 다 시들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축하하는 자리에 보내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속상하겠죠. 당연히 속상해요. 그런데 환불 규정도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화협의회가 수년 전부터 화환 재활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재활용도 하나의 자원 절약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네. 사실 그간에 이제 판례들을 좀 보면요. 화환 재활용을 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경우도 대부분이 다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재활용도 하나의 자원 절약이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돈을 내고 소비자가 산 거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가네요. 네, 화가 나죠. 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화환 뒤처리가
이권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조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화환을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또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난감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이제 수거를 해가고 오히려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 재활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재활용 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좀 넘길 때 일정 수익을 받아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수익으로 챙기기도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게 좀 업계에서는 알려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분 같은 제보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요. 결국 소비자가 항의를 하니까 유통업자가 화환비 27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왜 7만 원 뺐대요? 네. 그런데 어쨌건 20만 원 돌려받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소비자는 왜 화환을 제작한 꽃집의 이름을 본인이 알 수 없는지 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고요. 유통업자에게 제가 연락을 취해봤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꽃집을 알려달라고 고객님께서 얘기하는데 계속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객님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정도의 환불을 해드렸어요. 전액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환불도 해줬는데 네. 왜 꽃집을 우리가 공개해야 되냐. 네. 그런데 일단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곳인지 이게 뭐 재활용을 했는지 재활용집인지 이걸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 같은 재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화훼 농가들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 화환으로 인터넷으로 싸게 파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인터넷을 보고 이게 싼 값을 사람들이 보고 와서 여기랑 왜 이렇게 가격 차가 또 그렇겠네요. 많으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를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춘천시에서 화환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꽃배달이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 유통업자 밑으로 꽃집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에 대한 관리도 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화훼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정을 하기에는 이미 좀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인터넷으로 너무 막 우후죽순 많이 생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인사들이 회원사들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데면은 이런 문제가 덜 생겨요. 근데 자기네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조금이라도 싼 거 보내주고 계속 회원사를 모집하려고 아무 회원사나 막 받는 데가 많아요.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컨트롤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체인사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5-6년 하다가 클레임들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면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지고 다시 생겨가지고 나오는 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처럼 뭐 본사가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네. 관리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네. 사실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업체 수만 늘려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곳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꽃소비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소비를 늘려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화환 리본 하단에 제작자 명과 상호, 연락처 그리고 제작 일자 등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화환 제작 실명제라는 것을 도입했었어요. 한 2010년에 도입했었는데 아직도 다 자리를 잡지 않은 거죠. 소비자가 어떤 곳이 재활용 꽃집인지 또 어떤 곳이 재활용을 하지 않는 곳인지 그 정도라도 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식이든 상갓집이든 화환을 보낸다는 건 마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 보내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산 제품인데 이렇게 장난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이름을 꼭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얘기도 이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한 홈쇼핑 책자를 보고 한 소비자가 원래는 94만 8천 원짜리 쇼파인데요. 92만 9천 원으로 할인한다는 문구를 보고 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엄청나게 할인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샀겠죠. 그러니까 94만 8천 원에 72만 9천 원. 맞아요? 네. 94만 8천 원짜리를 72만 9천 원으로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샀는데 얼마 후에 같은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이거보다 훨씬 원래 가격은 52만 9천 원인데 48만 원으로 할인한다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제품도 같고 네. 파는 회사도 같은데 그러니까 홈쇼핑이 같았던 거죠.
아까 홈쇼핑 회사는 다르고요? 홈쇼핑 같은 홈쇼핑. 같은 홈쇼핑. 네. 이러면 더 화나죠. 그렇죠. 세상에나. 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겠지만 사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바로 OEM이나 ODM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요즘 OEM이나 ODM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OEM과 ODM의 차이부터 알려요. 네.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제가 판매자고요. 김혜민 PD님이 제조 공장을 가진 업체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디자인을 주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 PD님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제품에 권지연 이런 이름을 달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혜민 PD님은 그 제품을 권지연에게도 팔 수 있고 또 김아무개에게도 팔 수 있고 박아무개에도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그 판매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OEM이고요. 그렇죠. 네. ODM은 뭐냐? 제가 제조업자인 김혜민 PD님한테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김혜민 PD님이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또 김혜민 PD님이 열심히 만들면 제가 거기에 또 권지연이라는 이름을 상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위쇼파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였는데요. 그 A 업체가 쇼파를 만드는 판매 회사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온 그 경우는 이제 A 업체가 만든 쇼파였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책자를 보고 구매한 경우는 B 업체라고 이제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A 업체가 만든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B 업체가 A 업체보다 훨씬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40년 역사를 가진 가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제품은 같지만 그리고 비업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제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던 겁니다. 네. 이 홈쇼핑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협력사한테 가격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MD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협력사한테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당신네들 제품이 안 팔릴 수 있으니 가격 정책을 바꾸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MD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홈쇼핑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산 거니까 되게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홈쇼핑 측에서는 가격에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들도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홈쇼핑 측이 그 책자에 최저가라고 표기를 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같은 제품을 다른 브랜드명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해도 그 가격 그만큼의 또 AS 기간이 좀 더 길다든지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말은 저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렇죠. AS도 해줄 수 있고 그 브랜드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 AS 기간이 좀 더 길다라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또 하셨군요. 일단 두 경우 모두 AS 보증 기간이 1년으로 같았고요. B 업체의 경우 오히려 그 A 업체 같은 경우는 AS 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받았어요. 하지만 B 업체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S 센터로 제가 무려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한 번도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중복해서 여쭤봤는데
AS 받을 때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사실 그 AS가 더 좋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돈을 그만큼 줬는데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그게 그렇죠. 법적으로 뭐 그렇든 안 그렇든.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OEM 제품인지 ODM 네. 제품이라는 것만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조원을 제대로 기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B업체 같은 경우도 제조원에 B업체 OEM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해 준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김혜민 PD님이 만든 제품을 제가 판매할 때 제조원에 김혜민 이라고 적지 않고 권지연 OEM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구한 기획부터 뭐 이 모든 단계를 컨트롤한.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상은 김혜민이라고 제조원에 적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기광고법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소비자 단체들은 판단을 해줬지만 공정위는 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제조원 표기를 가장 잘하는 곳이 화장품 업계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가구업계 같은 경우도 그 가구업계 1위가 현재 한샘인데요. 한샘 같은 경우도 매출의 70% 정도를 OEM이나 ODM 방식으로 해서 그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제조원 표기 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내용들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좀 권지연 기자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걸 좀 물어볼게요. 네. 사실 권지연 기자가 이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 취재도 했고요. 네, 이 소비자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네, 종교 소비자분들 종교 소비자 네. 얘기를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해볼게요. 사실 그 대본에 없던 건데 명성교회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검색어에 오르고 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네. 이제 교회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만의 경제적 셈법이 있다. 네. 회계 관리하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 지금 뭐 알려진 거는 그 김삼환 목사하고 회계장도 2명만 뭐 몇백억 네. 되는 회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만의, 근데 교회의 네. 특수성, 종교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그 문제를 터뜨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했더라고요.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습이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검색어에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세습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부동산 재산이 1,100 몇억 원이더라고요. 거의. 네. 근데 그게 이제 김삼환 목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1,600억 원. 네. 명성교회 명의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그걸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세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재산이 그 교회의 명의라고 하지만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누가 교회를 잇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뭐 교단 헌법에서도 세습을 금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어이 세습을 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결국은 돈 때문인 거고 그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교회는 어떤 위로가 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종교는 그런데 종교가 계속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반대하면 천국 가지 못해. 예를 들어서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지금 네가 죄를 짓는 거야. 이런 거에 반대를 하면요. 뭔가 네.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면은 그러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든 절을 다니시든 천주교 뭐 성당을 다니시든 종교 소비자도 뭔가 소비자로서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상생하며 생생한 경제를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의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가 교회에서부터 적용되지 않고 시작 안 된다면 저는 종교단체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쪽의 전문가시기도 하시고요. 권지연 기자가 나는 소비자다 시간에서 저희가 함께 좀 짧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오늘 생생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1258님 양육비입니다.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요. 그럼요. 가정경제 기초가 되는 건데요. 4740님 1번 양육비. 2737님 상암동 하늘공원 추억 만들기 참 좋아요 하셨네요. 맞아요. 이 가을 추억 만들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4977님 안녕하세요.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이 방송 나오네요. 근데 화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답은 1번 양육비입니다. 4365님 어른들의 이기주의 아이들이 무슨 죄인지 양육비 꼭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113님 양육비 정말 슬프네요. 장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는 최소한의 의무인데 6635님 양육비 듣다 보니 마음이 아프고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가정경제 이야기 또 종교경제 이야기까지 어떻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지키는 그런 경제 활동 주체자들이 많이 나와야 이 경제가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어진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끝곡 준비했어요. 세정이 부른 꽃길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꽃길만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내주는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